업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차화정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정화조가 됐대요. 이게 완전히 이제 화장실이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그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금융주에 관심을 금융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금융주가 지금 제일 부진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줄었고요. 또 연체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그렇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정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시장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장기금리랑 단기금리가 이렇게 붙어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 이 그 금융주들이 참 힘들어져요. 이제 이런 금융주들 가장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런 금융주들이 왜 그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초기에 가장 매력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되게 커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쪽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금리가 뭐 이달에 인하될지 다음 달에 인하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저금리의 국면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며 자금 조달들이 금리의 차입의 여건들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 금융시장이 점점 유동성이 풍부해지거든요. 이제 그 돈이 어디 갈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방향은 못 정했지만 그 자금들이 한번 시중 자금들이 흐름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출이든 주식이든 이쪽에서 금융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금융주부터 실적들이 개선되는 이른바 금융장세의 초입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양적 완화니 또는 유럽중앙은행의 S&P 시큐리티 마켓 프로그램 그러면서 직접 시장에서 채권 사줘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하는 이유가 결국 이런 금융장세에 대한 어떤 애끓는 갈망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금융주를 좀 관찰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금융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그 처음에는 철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확 찍어가지고 예. 은행이 낫습니까? 증권이 낫습니까? 지금은 사실 증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갑자기 이제 돈이 들어오는 특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처음에 거래대금부터 신호들이 오고 주가 바닥 전에 거래대금부터 신호가 오는 시기가 나타나면 항상 역사적으로 금융주 특히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앞서 움직였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증권주는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그런데 비해서 종목 고르기도 어려운 반면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그렇죠. 정부 정책 금리가 예를 들어 인하되거나 해서 은행의 어떤 조달 금리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며 마진들이 개선되거나 또는 이런 경기 부양의 정책 때문에 내수 불황이나 우리 경제 불황이 좀 퇴치될 수 있다는 희망이 주어지는 순간 은행이 그 많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상도가 버리는 경우에 은행주들이 큰 시장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주나 보험주처럼 빨리 움직이는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이런 흐름이 경기 부양의 흐름들이 꾸준히 강화되면 결국 금융주들이 붐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한 10년 보면 금융주들이 처음 시작은 해줘도 그렇죠. 결국에 금방 좀 꺾이는 면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주가 오르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이 소비재 관련주를 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탑다운 전략의 시작이죠. 그래서 탑다운 전략을 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경기겠지만 경기 뒤에 유동성을 저희들은 보는 거고 그 유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정부 정책 금리의 변화 방향과 그에 따른 통화 신용 정책. 근데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당장 거기다 주식을 투자하세요라는 말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못하는 이야기지만 지표로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 지표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그런 중요 지표들은 자 관찰을 하시면서 점검을 하고 계시면 레이더를 이렇게 그쪽 방향을 향해서 레이더를 켜고 계시면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이 머지않은 제 생각에는 아주 먼 미래일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재주 같은 거, 소재주들이 지금 그것도 만만치 않게 지금 낙폭과대주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지금 사놓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금융주보다는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금융주에 왜 관심을 가지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탑다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정부, 특히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22 이런 중앙은행들은 뭘 쳐다보고 있냐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떨까를 집중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국은행 그 현관을 딱 들어가면요. 통화가치 안정에 초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앙은행들은 그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요합니다. 2%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시기에 많은 경우에 금리를 인하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낮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품 시장 같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주들은 경기에 좀 후행하는구나. 그래서 경제가 본격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약간 순차적으로 뭐 CRB 지수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 같은 이런 중요한 상품 가격 지수들은 경기에 약간 후행하며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해 봄처럼 차화정이라는 3대 그 테마가 형성될 때 가장 대표적 특성이 뭐였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오히려 이제 인상적으로 돌아설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소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과거 경험상으로 봐도 이렇게 뭐 소재주나 이런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시장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네. 자, 우리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미국의 국채에 투자했을 때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연간 수익률이. 그렇죠. 연간 수익률이.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직도 해외 투자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물론 뭐 그 단기적 시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우리 주식시장이 그래도 늦어도 가을 찬바람 불 때는 좀 살아나지 않겠냐? 제발. 특히 희망 섞인 전망이기도 하지만 바람하지 않습니다. 전부.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인플레이션율,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또 경제에 해로우니까 안 좋죠. 네. 그걸 부양하기 위한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런 쪽에서의 이제 전망이고요. 그게 뭐 예전에는 금리 인하자마자 바로 반응한 적도 있지만 보통 한 3달 정도 걸리더라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찬바람은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이제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가 될 때 분명 채권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 충분히 타당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산의 일정 부분 뭐 한 20%든 30%든 채권 쪽에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되게 잘 올라주는데 빠질 때 너무 무섭게 그렇죠. 빠지고 축축 빠지죠. 그리고 빠질 때 또 특징이 환율이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 70% 뭐 또는 보수적인 분은 한 60% 또는 좀 그 공격적인 분들은 80%까지 주식 비중을 채워놓은 다음에 한 20%, 30%를 가지고 미국 채권에 보험을 들며 불황이 오면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고 호황이 오면 보험금은 묵히지만 대신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황, 호황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오히려 둘을 짬짜면을 만들므로써 맛을 더욱더 키우는 수익률을 더욱더 한 자산에 베팅하는 것보다 둘을 섞음으로써 더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아주 그냥 흔들리고 뭐 아주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ELS나 ETF 쪽으로 자금도 많이 몰리고 지금 거래량도 과거에 비하면 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엄청난 있잖아요. 차이가 나죠. 이쪽 투자는 지금 이제 앞으로 ELS나 ETF 투자는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적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이게 특히 그 투스탁이나 쓰리스탁 그 종목 연계되어 있는 ELS 주가 연계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매력을 주는 상품으로 인기 상품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삼성전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거대 기업조차 하루에 3, 4%씩 움직이는 이런 시장 상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배려 하단으로 내려가도 수익률에 로스컷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의 어떤 위험들은 좀 알고 제 생각은 이렇게 항상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정부가 경기 부양으로 본격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려고 할 때가 늘 폭풍우가 가장 치는 또 오르락내락 등락이 심한 그런 환경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안정적 수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종목 특히 두 종목, 세 종목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반찬이지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ELS나 ETF나 투자하시는 분들 정확히 좀 알고 투자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홍춘욱 박사의 조금 더 솔직한 토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이번 주 일정을 아까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미지 앵커가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증시 콘서트 호불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최첨단 과학 시스템이죠. 오늘은 홍춘욱 박사를 스캔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채찍 효과입니다. 이 채찍 효과라는 것은요, 채찍의 손잡이 부분을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의 끝부분이 요동치는 것처럼 선진국 경제의 미미한 변화에도 신흥국 경제가 요동치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채찍 효과, 이 국내 경제와 함께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부분,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탑다운 투자 전략입니다. 이 탑다운 투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조금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산 배분 원칙이 나오고 있네요. 홍춘욱 박사의 말씀에 따르면 자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 종목 선정과 매매 방법은 부수적인 것이고 90% 이상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자산 배분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효과적인 자산 배분 원칙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홍춘욱 박사와 함께 하시죠. 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의 채찍 끝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 지출이 한 1% 정도 감소를 하면 예.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을 살펴보면 5에서 8%가 줄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재고라든가 네, 중간에는 네. 유통상들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왜곡 때문인데 그 다음에 또 몇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 수출을 보면 크게는 20%에서 25% 정도 수출이 변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재채기라면 이제 독감 걸린다. 독감 걸리는 우리나라에.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 소비자 시장에서 우리는 부품업체의 위치, 원자재 공급업체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산 공급 사슬에서도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거리도 태평양이라는 그 먼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비싼 부품들 아니고서는 사실 비행기 못 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넉넉하게 주문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서로 정보가 왜곡이 벌어지며 한국 경제는 이 미국이라는 시장 전체의 규모만 보면 한 15%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네, 그렇죠. 이런 선진국 시장의 소비자 지출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주는